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년층을 시간제 근로자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촉매로 삼자. 둘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특히 여성의 창의력을 적극 이용하자. 셋째, 세계화, 국제무역, 이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변화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 이제부터 내가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가능성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여준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2030 축의 전환, 지은이 마우로 기엔, 옮기니 우진하, 발행 리더스북, 발행일 2020년 10월 16일입니다. 2020년 우리가 딛고선 모든 현실이 전복된 10년 후 미래를 예견하며 전 세계 리더들을 충격에 빠뜨린 한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로 2030 축의 전환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마우로 기엔은 세계적인 경영 석학으로 세계의 부와 권력의 흐름에 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출생률 감소와 세대, 성, 지역, 계급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야기하는 지각 변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축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젊은 세대에서 나이 든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하고 상시적 발명과 기술 혁신이 소유나 화폐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뒤바꿀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딛고선 모든 현실이 전복되는 거대한 기점을 향한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 가장 완벽한 정치적 공동체는 중산층이 지배하고 수적으로도 상류층과 하류층을 압도하는 공동체다. 실제로 중산층은 현대사회와 경제의 중추 세력이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진보주의 개혁가로 활동한 루이스 디 브랜다이스는 이런 예측을 내놓았다. 우리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아니면 소수가 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미국과 서유럽은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창출한 부로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을 살찌우면서 균형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위상도 점점 흔들리고 있다. 반면에 신흥 공업국 시장에서는 매년 1억 명 이상이 새롭게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있고 이미 중산층에 진입한 사람들의 수입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 새로운 중산층들의 기세가 올라가고 옛날 중산층들은 반대로 수그러들고 있다. 그림 5를 보면 세계 각국 중산층의 구매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에는 하루 수입이 10에서 100달러인 개인이 포함된다. 4인 가족이라면 대략 1년에 1만 5천 달러에서 15만 달러를 벌어들일 때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중산층이 주로 미국과 유럽에 몰려 있지만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전 세계 소비 구매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1920년대에 제너럴 모터스나 시어스 같은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산층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던 때부터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정상을 차지한 2020년까지만 살펴봐도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일어난 것 같지 않은가. 소비의 주체가 아시아로 넘어가는 변화의 흐름은 2030년이 아니라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온라인 장보기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생각해보자. 중국의 11월 11일 광군제는 주로 인터넷에서만 기념하는 날인데 2017년에는 이날 하루에만
250억 달러어치가 넘는 상품이 거래되었다. 미국에서 인터넷 상품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날인 사이버 먼데이의 거래량 70억 달러를 초래하게 만드는 규모다. 도박 사업은 또 어떤가? 중국 남부의 마카오가 연간 도박 관련 사업으로 올리는 수익은 330억 달러로 저 유명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70억 달러를 훨씬 웃돈다. 그러나 중국 중산층 시장은 기껏해야 향후 10에서 20년 동안만 구매력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인도에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여 2030년에는 인도가 가장 매력적인 신흥공업국 시장이 될 것이다. 새로운 돈, 새로운 중산층. 저우 위안예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베이징 6번 순환도로 근처 마을로 이주해 1시간 반가량 출퇴근하며 베이징 시내에 있는 직장에 다닌다. 처음에는 식당 종업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다. 형편이 나아지자 고향에서 어머니가 올라왔고 모녀는 새로운 직장과 생활, 지위가 가져다주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 중개 수수료로 버는 돈이 점점 늘면서 새 집으로 이사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대담 내용이다. 중국은 2030년이 되면 이렇게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사람이 4억 명쯤 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도 느리게나마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다. 정말로 흥분된다. 직장에서 터빈 엔진을 다루는 일을 하는 존 먼데이는 와리에 있는 어느 번화가 슈퍼마켓 앞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으며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와리는 나이지리아 유전 지역의 신흥 도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먼데이는 약 200마일을 여행하여 와리의 이 새로운 번화가를 찾아왔다고 한다.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중산층이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5번째로 큰 금융기업인 엑세스뱅크의 지점장들은 2030년의 전망에 대한 나의 강연을 듣고 현재 2억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 인구 중 20%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추산했다. 그 수는 매년 150만 명씩 늘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와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경영 상담을 주로 하는 다국적 기업 딜로이트에 따르면 시장이 성장하는 요인은 인구 증가, 구매력, 도시, 기술 사용과 밀접하다.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최대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케냐에 사는 소비자들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지난 5년 동안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낀다. 기본 생활비 외에도 가외로 쓸 수 있는 소득이 늘면서 유명 상표의 제품들을 사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최신 유행이나 흐름을 따라갈 여유도 생겼다. 이제 이들은 가격보다 품질을 중요하게 여기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들을 선호한다. 지금은 시장이 온통 미국이나 유럽산 제품들 뿐이지만 머지않아 국내 기업들도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아프리카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는 비영리 기관인 브랜드 아프리카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에서 인기 높은 상위 100개 상표는 국적이 28개국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아프리카는 8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상위 100개 중 24개를 차지하며 아프리카는 모두 합해 17개다. 그렇지만 소비자 시장이 진화하면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토종 상표들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중국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신흥 공업국 시장의 새로운 중산층의 본질을 알려면 먼저 그들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9세대 중산층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야 한다. 9세대 중산층들은 세대를 이어 오랫동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중산층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돈으로 만들어졌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산층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다른 신흥 공업국 시장 국가들 중산층의 3배가 넘지만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구세대와 신시대 중산층 사이의 세대 차이나 소득 차이는 신흥 공업국 시장의 중산층 소비자들이 훨씬 강한 야망에 불타오르도록 만든다. 너무 많은 화폐들. 전 세계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급 수단이자 계산 단위, 그리고 준비 통화로 미국 달러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결제되는 대출과 채무, 그리고 외환 보유고의 절반 이상이 달러화로 채워져 있으며 외환 이체와 국제 거래도 45% 이상이 달러화에 의존한다. 무역 분야에서도 80% 이상이 달러화로 청구되고 결제된다. 그렇지만 2030년이 다가올수록 미국 달러화의 강세에 계속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신흥 공업국 시장은 이미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무역 대국이며 머지않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태세다. 그렇지만 중국의 공식 화폐인 런민비는 중국 안에서조차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런민비는 자유로운 거래나 전환이 어려우며 자유로운 자본 흐름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어쩌면 중국은 역사상 최초로 최고의 경제 선진국이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화폐를 갖추지 못한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할 때 아우레우스 금화 역시 세계를 지배했다. 세월이 흘러 동로마 제국이 전성기에 이르자 이번에는 모든 상인이 솔리두스 금화를 경배했다.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을 때는 피오리노 금화가, 네덜란드가 해양 강국이 되었을 때는 휠던 금화가, 그리고 스페인 제국의 시대가 되자 팔레알 은화가 널리 사용되었다. 화폐의 역사는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듯 미국의 달러로 이어졌다. 시대를 지배한 경제 대국이나 제국들은 이렇게 누구나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갖고 있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인 밀턴 프리드먼이 강조했듯 모든 일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화폐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별하고도 독창적인 도구다. 정부가 발행한 화폐는 때로 금 같은 실물 자산이 뒷받침하는데 영국도 오랫동안 파운드화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치가들이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이 방식을 사용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금이 필요했고 영국은 많은 금이 매장된 남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네덜란드계 주민들과 두 차례나 전쟁을 치러야 했다. 1944년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 금융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본위 제도를 채택했다. 이후 세월이 흘러 1971년이 되자 연방정부의 적자가 크게 늘어났고 연방준비은행이 덩달아 달러를 계속 더 많이 찍어내자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1971년 이후에 화폐의 변동성, 투기성, 위험성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한 국가가 초인플레이션에 빠지는 현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한다. 초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화폐 가치는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나는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곤 한다. 초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버스와 택시 둘 중 어느 쪽을 이용하겠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가가 급격하게 뛰어오르는 상황에서 더 싼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대답한다. 그렇지만 그런 상대적인 가격은 전체 물가가 세 자릿수 비율로 뛰어오를 때는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차를 타면서 돈을 내는 버스 대신 내릴 때 돈을 내는 택시를 타는 쪽이 낫다는 뜻이다. 화폐의 가치는 그 사이에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택시를 타는 것이 버스를 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물가 상승의 문제점을 깨닫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물가 상승은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물가 상승은 생산량보다 통화량이 더 빠르게 증가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통화 현상이다. 다시 말해, 물가 상승은 너무 적은 상품에 너무 많은 돈이 몰릴 때 일어난다는 뜻이다. 과거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셰일가스가 발견되었을 때, 그 주변에 급하게 건설된 거주지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중요시한다면 화폐 공급을 통제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통화 정책에 관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 바로 정부의 중앙은행이 채택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프리드먼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는 반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통화 정책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경기 순환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은 법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주장에 관해서라면 프리드먼은 틀리지 않았다.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시장이 어지러워지고 정치가들은 혼란에 빠지며 결국 국민들은 빈곤해진다. 프리드먼은 통화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쪽을 선호했고 연방준비은행보다는 오히려 컴퓨터가 통화 정책을 잘 관장할 거라고 생각했다. 암호화폐의 시작. 2030년이 다가오면서 첨단 기술이 화폐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촉발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다음에야 화폐를 찍어 발행하는 일은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불법이다. 그런데 디지털 암호화폐는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비용과 수고는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대단히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모든 암호화폐의 가치는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수천억 달러 규모이며 암호화폐를 통해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의 가짓수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수를 넘어섰다. 사라지는 화폐도 있지만 어쨌든 암호화폐의 종류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암호화폐가 정말로 혁명적인 이유는 발행과 유통에 중앙정부의 권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한 건 컴퓨터 네트워크뿐이다. 암호화폐는 혁명인 동시에 어쩌면 파멸의 근원이 될지도 모른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암호화폐는 컴퓨터가 연방준비은행을 대신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꿈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들이 금리와 화폐 공급량을 결정하는 대신 컴퓨터 연산을 통해 암호화폐를 통제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암호화폐의 신세계는 무엇을 의미할까?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기 혹은 투자는 일부에게는 엄청난 부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무척 광범위하고 또한 빈번하게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더 이상 화폐와 자산, 부채의 가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보자.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금융업과 은행업의 관행들도 같이 바뀔 것이다. 암호화폐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암호를 사용해 보내주는 사람에 의해 거래가 인증되며 지불과 잔액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전자기록 보관소에 기록된다. 이런 기록 보관 장치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 블록체인의 개념은 무척 단순하다. 벽돌로 쌓아 올린 벽이 길게 늘어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 벽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다양한 기록을 벽돌 하나하나에 새긴다. 자신의 이름이나 찾아온 날짜를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좋아하는 책의 제목을 적을 수도 있다. 규칙은 단 하나. 반드시 무엇인가 적혀 있는 벽돌 바로 옆에 빈 공간, 빈 벽돌이 남지 않도록 적어서 채워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를 적어 나갈 때마다 제일 윗줄부터 차례로 아래까지 벽돌 하나하나가 채워진다. 벽돌 위에 새겨진 기록은 절대 지울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상상 속 벽돌벽이 다 채워지면 그 옆에 똑같은 두 번째 벽을 나란히 세우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벽들은 어떤 목적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텔이 있다면 누가 호텔에 어떤 방에 묵었는지, 각각의 손님들은 매일 어떤 추가 비용을 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을 나설 때 모두 합해 숙박료는 얼마나 냈는지 등등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유통되고 있는 동전과 지폐를 누가 갖고 있으며 그 돈이 언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지도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기록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진짜 실체가 있는 벽 대신 서로 하나로 이어진, 그리고 결코 수정이나 변조가 불가능한 기록들을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기록 보관소를 만들어 보관한다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에 접속한 컴퓨터는 각각의 거래를 확인하고 전체적인 체계의 투명성을 제공한다. 블록체인에 접속한 각각의 컴퓨터에는 전체 블록체인과 똑같은 복사본이 저장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절반 이상이 거래 기록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제공해야 하는 식으로 또 다른 안전성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대단히 안전하다. 미국 복권인 파워볼의 당첨 확률이 대략 2억 9,2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256비트 암호 체계를 사용하는 비트코인 개인 암호가 뚫릴 수 있는 확률은 115 쿼트로 비진틸리언 분의 1이다. 쿼트로 비진틸리언이란 0이 78개나 붙는 단위다. 다시 말하면 파워볼 복권에 연속으로 9번 이상 당첨되는 것과 같은 확률이다. 투명성에 관한 이런 분산된 체계야말로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8년 10월 31일 크립토그래피 메일링 리스트라는 곳에 올린 유명한 보고서 비트코인 개인끼리 거래하는 전자화폐 제도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비트코인의 발명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는 가명이며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다. 2008년 10월 31일이라는 날짜 역시 중요한데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지 몇 주 후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개념의 전자화폐를 통해 중간에 어떤 금융기관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직접 온라인 결제를 하도록 해주는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했다. 인간이 화폐와 금융제도를 발명한 이후 신뢰는 모든 금융활동의 근간이 되었다. 비트코인 보고서에 담긴 가장 대담한 주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운용되는 암호화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전자거래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나카모토에게 온라인 네트워크는 그 체계적이지 않은 단순함 안에서 더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 네트워크 안에서 각각의 연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나 단말기들은 중앙 처리 장치의 역량에 따라 유효한 기록, 즉 블록들을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모든 필요한 규칙과 동기부여는 이런 의사 표현을 통한 합의를 통해 시행된다. 클릭 한 번으로 나카모토는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금융 제도를 끝내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카모토의 목표는 금융의 민주화였다고 알려져 있다. 모든 암호화폐의 선각자와 후원자, 그리고 사업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다. 우리의 임무는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금융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설명이다. 우리는 금융 업무 방식을 공개하면 더 많은 혁신과 경제적 자유,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며 그렇게 되었듯이 말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미래. 모든 일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화폐를 암호화한 디지털 증표로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2030년이 되면 디지털 화폐만큼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가능성도 중요해질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예컨대 각종 공무, 지적 재산, 무역 거래, 위조 방지, 총기 규제, 빈곤 퇴치, 환경 보호 같은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된다.
이들은 모두 수평적 사고의 산물이다. 나는 암호화폐가 규제 담당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용자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려면 우리가 돈에 관해 생각하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암호화폐가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사업체 경영이나 개인 재무 상황 관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지평을 열어 젖혀야 한다. 만약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현금을 대신할 뿐이라면 사람들이 꽤 실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금을 주고받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자원을 절약하거나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람들은 금융업의 지각 변동을 목격하는 동시에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어떻게 암호화폐 기술 활용을 사람들의 행동 변화와 연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탄소가스 배출 감소처럼 장기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득이 되는 일뿐만 아니라 쉬운 사용법이나 비용 절약처럼 즉각적인 이득이 생기기를 원한다. 예컨대 디지털 공유 방식으로 먹을거리나 의류 낭비를 줄이면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지급되는 이자가 늘어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책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구 통계학적, 지정학적, 기술적 요인이 한데 얽혀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이 요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결정적인 시험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혼란한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여러 세대가 활동 무대를 공유하며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 세대들은 자신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와 현재의 상황 모두에 맞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소설가 존 더스 패서스는 이렇게 썼다. 세계관은 개인이 아닌 세대의 작품이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좋건 나쁘건 그 세계에 벽돌 하나씩을 더하고 있다. 기업들은 두 가지 문제에 동시에 직면했다.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의 행동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지금까지 어느 세대보다도 오래 살고 많은 소비를 해온 나이든 세대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잘 모른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65세부터의 은퇴 생활이라는 기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두 세대 집단에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린다 번스타인은 2016년 포브스에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불만 폭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많은 젊은이가 베이비붐 세대에 분노하며 금융위기에서 기후변화 그리고 불안한 경제 상황에 이르는 모든 것을 이들의 탓으로 돌린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정치적 갈등도 개입되었다.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더 진보적이고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선동형 정치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국가주의 그리고 이유 없는 차별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2008년에 일어난 금융위기는 모든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재정적으로 더 안정된 상황을 누릴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에 의문을 던졌다. 그렇지만 각 세대는 상대의 자기 중심적 태도와 재정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다. 2030년이 다가오면서 젊음과 나이 듦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사라지면 세대 간의 역학관계도 바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활력과 젊음을 동의어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쇠퇴를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로만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은퇴와 노인의학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지구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활기찬 세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세계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여기는 장면도 상상해보자. 직원을 고용하는데 나이가 조건이 되지 않는 세상,
예컨대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새롭게 취업하는 세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광경은 어떤가? 연간 1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 60세 이상 사람들의 구매력을 과연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과연 노령화는 새로운 빛이 될까? 아니면 반대로 그늘이 될까? 노년층의 숨겨진 특성. 실버 시장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실버 시장의 고객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들은 삶의 질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미국 은퇴자 협회에 따르면 노년층 대부분은 재정적 안정과 육체와 정신의 건강, 여가 시간 활용,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등 자신들이 누리는 삶의 질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이다. 4명 중 3명꼴로 삶의 질이 더 나아지거나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시각이나 만족감은 70대를 넘어서면서 줄어든다. 노년층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독립성과 자율성, 이동성, 그리고 연결성과 밀접해진다. 삶의 질은 육체적, 인지적 능력 쇠퇴의 결과들 외에 외로움을 견디고 계속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실버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2030년이 되면 건강 및 가사 관리 등의 관련 산업 시장도 큰 호황을 맞을 것이다. 여가 시간을 활용하게 해주는 오락 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기회는 삶의 질에 관한 산업에 있지 않을까. 여기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신발에 관해 생각해보자. 여기에는 취향과 선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모양이나 품질, 가격과 관련해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많은 기업이 신발 산업에 진출했는데 유명한 나이키를 제외하면 시장 점유율이 엇비슷하다. 이제 여기에 실버 시장의 필요가 더해졌다. 무릎과 엉덩이의 통증을 줄여주는 신발은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멋진 겉모습과 더불어 실용성은 이제 신발을 기획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움직임에 무리가 없는 소비자들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오른쪽과 왼쪽 신발의 크기나 모양을 달리해 달라는 요구도 점점 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잠재적 고객은 소비자 중심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영업 전략에 반영하는 기업들을 선호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의 판매 매장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매장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다. 노년층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장 문을 일찍 열고 일찍 오는 고객에게는 가격 할인을 제한한다. 매장을 찾고 구매하는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면 더 좋고 매장 안에는 앉을 곳을 많이 마련한다. 또한 노년층의 요구와 필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직원을 고용한다. 건강과 신체 단련 분야에도 사업 기회가 있다. 젊은 세대가 일하는 직장 근처에는 운동시설이나 요가 학원 등이 많다. 국제 노년 도움 협회는 노년층이 거주지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찾아서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그런데 주민 10만 5천 명이 사는 텍사스 KT 77494번지 근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설은 고작 5곳 뿐이다. 또한 내가 사는 주민 2만 명의 필라델피아 시내에서는 2곳,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사는 곳들 중 하나인 버지니아 렉싱턴에는 단 1곳뿐이다. 플로리다 섬터 카운티는 중위 연령대 인구가 가장 많고 총 주민은 12만 5천 명에 달하지만 노년층을 위한 체육시설은 7곳에 불과하다. 이제는 노년층이 많이 살거나 혹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더 많은 시설을 개장하는 일을 생각해 볼 때다. 인터넷 쇼핑은 어떨까? 운동 능력과 이동성이 떨어지는 노년층이 좀 더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인터넷을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많이 논의되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이마케터에 따르면 미국의 60대 이상 사람들은 매장에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결정하거나 소셜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일은 훨씬 어색해한다고 한다. 실버 시장 소비자들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작은 상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조사 업체인 닐슨의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점을 자주 찾으며 특히 식료품과 잡화를 파는 상점을 자주 찾는다. 한 가지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을 완전히 잠식하지는 않으므로 인터넷과 오프라인 매장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노년층 소비자들 상당수가 남은 저축액을 신경 쓰며 가격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주택과 식료품, 생필품, 건강 및 교통, 그리고 교육 등의 필수품 구입을 제외한 지출도 실버 시장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연령대가 꼭 필요한 것 외에 지출을 가장 많이 하며 이 비중은 전체 지출의 40%다. 노년층은 이동성이 떨어지고 돌보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간다. 75세 이상이 되면 불필요한 지출의 비율이 33% 이하로 떨어진다. 노년층의 필요 외 지출을 세계적인 규모로 생각하면 한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유럽과 캐나다, 일본은 이런 지출의 비율이 미국보다 12%포인트 높은데 그 원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등의 비용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느냐가 필요 외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의 65세 이상 사람들은 평균 수입의 14%를 건강이나 의료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지만 영국은 3% 미만이다. 따라서 영국의 노년층은 옷이나 외식 혹은 여행 등에 2배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다. 흔히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시간이 많으므로 여가 활동에 많은 돈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버 시장 소비자들은 여행과 여가 활동 분야에 큰 손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간제나 임시직으로라도 다시 일하거나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게다가 여가 생활의 종류는 무척 다양해서 중요한 유행이나 흐름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노년층은 40대나 50대에 비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고 편안하게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 보낸다. 오늘날의 노년층은 이전 세대의 노년층보다는 여행 등에도 기꺼이 시간과 돈을 쓰고 싶어 한다. 아무래도 이전 세대보다는 건강과 체력에 좀 더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의 여행 관련 지출을 보면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미국보다 많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곳보다 미국에서 관련 산업의 잠재력이 높다는 뜻도 된다. 적어도 건강관리 관련 비용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말이다. 또한 노년층 대부분이 단거리 여행을 선호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버 시장 소비자들을 겨냥한 여행 상품은 주로 국내 일자리들을 만들 것이다. 노년의 개념이 바뀐다. 세대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만한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요양소 기숙사라는 개념으로 노인들이 머무는 장기 요양시설에 대학생들을 무료로 살게 해주고 대신 매달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처음 이 방식을 실시한 배경에는 노년층을 돌봐줄 인력이 부족한 사회적 상황이 자리한다. 문득 비슷하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또 다른 집단이 떠올랐다. 바로 학생들이었다. 이 획기적인 요양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헤아 세이프커스의 설명이다. 학생들은 매일 노인들을 돌봐주고 디지털 관련 지식과 기술도 가르쳐준다.
노년층이 이런 시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외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외로움이 심해질수록 인지력은 더 빨리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며 사망률도 높아진다. 세대에 대한 분석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대학 학장과 우드로 윌슨 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아서 이 레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각 세대의 모습은 고정관념일 뿐이라고 말한다. 레빈에 따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차이점만 찾으려 하기 때문에 유사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과거 세대와 지금 세대 사이에는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그보다 유사점이 더 많다. 그렇지만 누가 그런 내용으로 책을 쓴다면 과연 재미있을까? 역사에 등장하는 각 세대는 다양한 개인들로 이루어진다. 각 세대와 그 안에서 다시 구분되는 여러 집단을 생각하면 분석을 엄격하게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보편적인 요점을 이야기하려 한다. 지금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미래의 그들도 잘 이해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들의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진화하기 때문이다. 각 세대의 구성원들은 인생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태도와 행동을 조금씩 바꾼다.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들과 미래의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때로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그 이유는 세대보다 노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더 밀접하다. 기술 전문 잡지 와이어드와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 중 하나인 화이자는 앞으로 노화가 어떤 의미를 지닐지 그려보기 위해 힘을 합했다. 우리는 여전히 노화에 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화이자의 의학 부문 전략을 책임지는 폰 반덴브루케의 말이다. 이제 많은 사람이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의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 나이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 역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비결이 될 것이다. 여기 재미있는 예상이 하나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와 확연히 다르다. 각 세대에 따른 고정관념은 차치하더라도 밀레니얼 세대 자체가 중요한 문화적 변곡점을 나타낸다.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에 노출된 세대로서 지속적인 연결과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원하는 이들의 성향은 평안한 노년기를 위해 필요한 특성들이기도 하다. 밀레니얼 세대는 제대로 오래 살려면 평생 건강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일에 신경 써야 하며 또 연결성에 대한 자신들의 강한 선호도가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고립감을 극복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은 세대이기도 하다. 소비자 기술협회 재단의 전무이사 스티븐 이웰은 이렇게 주장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준비하는 데 관심이 많다. 우리는 그저 이들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구현할 뿐이다. 그렇게 이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더 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전 세대보다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는 밀레니얼 세대는 노년의 삶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사이트 라인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좋은 소식이 있다. 흡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대신 운동량은 늘어났다. 과거의 젊은 세대보다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더 많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대학에 더 많이 진학했는데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는데 교육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렇지만 나쁜 소식도 있는데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은퇴할 무렵이 되었을 때 안정적 삶을 누리겠지만 적어도 그만큼의 숫자가 일생 동안 궁핍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2030 축의 전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우로 기에는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입니다. 그의 강의는 세계의 부와 권력의 흐름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책 또한 2020년에 출간되어 10년 후 2030년의 흐름이 기업, 노동자,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시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했던 세상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새로운 세상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당황하지 않고 적응하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생존하기 위해서 시대의 큰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책의 서문에서는 여러 사실에 기반한 통계를 기재해 놓았는데요. 핵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산업혁명이 예상되는 것,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전 세계의 부에서 여성이 차지할 비율, 2000년대에는 15%, 2030년은 55%. 2030년 전 세계 도시의 토지 점유 비율 1.1%, 전 세계 도시 거주 인구 비율 60%, 해수면 상승에 노출된 도시 인구 비율 80%, 현재 최대 규모의 중산층 소비 시장, 미국과 서유럽, 2030년 최대 규모의 중산층 소비 시장, 중국, 현재 미국의 중산층 인구 2억 2,300만 명, 2030년 미국의 중산층 인구 2억 900만 명.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와 권력의 흐름을 풀어쓰자면 이렇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년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많아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이다. 아시아의 중산층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다. 우리는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더 많은 컴퓨터, 더 많은 감지장치, 더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030년까지의 흐름은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면을 언급하며 평점이 낮은 리뷰들이 수없이 많았는데요. 저는 400쪽 남짓한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 논문과 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제시하는 미래의 사회가 좀 더 선명하게 그려졌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치 소설처럼 쓰여진 미래의 사회상들을 읽으며 그러면 나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의 선진국도 아니고 완전한 신흥시장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했는데요. 인구 변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은 선진국의 선례를 따라가고 있고 산업과 소비 시장은 신흥국에 가깝기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측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의 큰 흐름을 설명하기에 우리 개개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삶의 여러 측면에서 무수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고민했던 건강에 관한 책들을 읽고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